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화이자 백신 기대감으로 연속으로 오늘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군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소비 시즌 맞아서 중국에서는 좀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보복 소비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 체크해 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쪽도 좋은 소식이 들렸죠. 서정진 회장이 라디오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 4, 5일 안에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그리고 연내 승인 가능성도 있다. 제일 우려됐던 게 임상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표본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모으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해외 쪽에서 좀 많이 모으는 추세였는데 그래도 기존 임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그룹주가 좋았고 금융 3종 은행, 증권, 보험 3종 연말에는 이게 배당주이기도 하고 워낙 저평가이기도 하니까 키높이 맞추기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바이든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제 확인해 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지율이 순식간에 또 24.7%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제 칼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확인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채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채널 홈에 오셔서 로로쌤TV 클릭하시면 되죠. 요 네 번째 있는 요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게시판입니다. 요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항상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 메인 화면만 살짝 올려드리고 어떤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만 올려드리는데 직접 가서 보세요. 여기 이번에는 제가 링크도 하나 여기다 올려드렸으니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포털 사이트에서나 여성경제신문 검색하시면은 여기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파트가 있죠. 그리고 경제 파트 당연히 경제 파트겠죠. 경제 파트에 연재 칼럼이니까 제가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은 꾸준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리느냐 아직까지 법정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랑 일정 간단히 안내해 드렸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만약에 바이든 시대가 열릴 경우 수혜주들 시리즈물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연말이 됐던 아니면 내년이 됐던 이제 내년도 준비하는 관심 섹터들이랑 전체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그리고 그 외 이슈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우지수 전일 약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이 이제는 안 나오죠. 워낙 단기적으로 이제 안도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까지 눌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7,0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빠르게 회복하고 여기서 양봉을 세워줘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8,500도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당선된 거 아니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여론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아예 넘어갔어요. 지금 거의 당선돼서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기존 이제 법정 공방을 가면서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은 이제 하원 상원까지 가고 하는 아니면은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거죠. 하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고 기존에 설명드렸는데 요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을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잘 나왔다. 9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효율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70%만 넘어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60%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70%만 넘어도 잘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90%라고 해서 제 주변에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좀 놀랍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화이자 랠리가 오늘까지도 펼쳐졌다. 근데 전일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죠. 이 전일 윗꼬리 부분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음봉사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 차례 이제 상승세가 살짝 쉬어가서 이제 힘을 좀 모았다 가야 되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예 3만을 넘어가서 쉬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받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하느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쉬면서 힘을 모아서 3만 포인트를 돌파 시도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너무 강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000포인트를 두들긴 다음에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아래 꼬리를 달았죠. 다우 지수는 조금 쉬어도 되는데 나스닥은 여기서 올라가줘도 이상할 게 없어요. 12,000포인트를 다시 두들기러 가도 괜찮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대 지수가 조금 다릅니다. 다우 지수도 올라가도 되는데 위에 폭도 좀 넓고 아직 3만 포인트 건드리고 돌파보다는 저항받고 한 차례 좀 쉬었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을 받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뭐 하락 뭐 조정보다는 위쪽으로 이제는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1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던 실패를 하던 도전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다시 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수급 동향상 2400 위쪽은 살짝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수급 변화가 없으면은 2400 전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만약에 이걸 2500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도 위쪽으로 올라갔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지금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만기일까지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 후에 돌파를 하느냐 차이. 돌파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2500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이거는 그냥 과정이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2600이건 700이건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2500도 못 갔는데 그 이상은 더 가면 좋은 거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일단 2500 넘어가는 정도로 일단은 짧게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상승은 그때 상황 봐서 얘기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을 8천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지 않는 정도로 이제 체크가 되는데 선물 시장도 4천 기약 매수하고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양쪽을 매도하면서 이제 수급 동향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들어서 매수한 것만 보면은 10월 말에 좀 매도가 나왔고 11월 들어서 매수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3조가 넘었습니다. 3조 2천억이 넘었고 그래서 11월 말에 1조 1천억 이제 매도한 거랑 그 전에 매매한 것들에서 9월 만기부터 보면은 자 외국인들은 2조 7천억 정도 9월 만기부터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9월 만기 이후로는 24,000개야. 그러니까 12월까지 제가 만약에 이번에 내일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조금 밀린다고 해도 12월까지는 2,500 넘어서 사실 그 이상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강세 포지션을 다 구축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밀려도 실망할 거 없고 올라가면 오히려 예상보다 강한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다 그랬는데 오늘 감사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땡큐 하면 되겠죠 외국인한테.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기관 쪽에서 4천억 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썩 프로그램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썩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안 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매수는 안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선물을 6,000계약 매도로 잡혀 있는데 마감 때 보면 또 마감에 또 2,000계약 이상을 확 줄였죠.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줄이지 않고 이제 선물로 하락 포지션 잡혀 있는 거는 빠르게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원래 5천 계약 매수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4천 계약으로 좀 줄어든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줄인 게 아니라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줄이면서 외국인들의 상승 포지션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이 마무리에 뭐 줄였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기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가 줄어든 거냐, 기관 매수로, 아니면은 외국인이 그 자체적으로 이만큼 들고 가고 싶지 않아서 매도를 해서 줄어든 것이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의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나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쪽에서는 충분한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너무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지션 분석상으로는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구간 330포인트 구간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은 구간이라서 막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은 꽤나 강하게 막아놓는 구간이었습니다. 330포인트 구간은.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2400 구간, 요 구간은 안 넘어가는 게 좀 좋은데, 오늘 이렇게 매도 구간 잡아놓고 만약에 좀 강하게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정도로 뭐 횡보하는 정도로 해서 뭐 2400 뭐 한 7, 80 정도로 끝나는 게 정말 강하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수급 동향상으로는 이렇게 돌파해서 넘어가기엔 외국인들이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넘어는 왔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2400 부근까지 내린다, 혹은 한 2400 한 20 부근까지 내린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 포지션상으로 그렇게 밀어내릴 것이냐, 이 포지션에 맞게 외국인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수급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약간의 손해를 약간은 아니네요. 꽤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지수대를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상으로는 한 2400까지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현재 시장이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도 백신으로 해소되어가는 이런 흐름이라서 수급 동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 근데 외국인들 전체 포지션상은 지금처럼 올라가는 것보다 내일 하루는 조금 밀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게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고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일 하루 만에 한 3% 내리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동영상은 추가 상승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내일 하루만 봤을 때요, 유리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게 낫다. 근데 조금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들이 이 매도 나왔던 것들을, 이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콜옵션을 차라리 매수해서 올라갔으면 외국인들 포지션을 이 부분을 좀 포기하고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딱히 나오지 않아서 오늘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대신 요 그 상승 포지션을 조금 콜옵션 쪽을 구축해 놓고 하는 이런 방향들이 있었는데, 기관은 혹시나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많이 하니 안 내려갈 경우에 대비해서 약간의 청산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양매도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뭐 너무 뭐 급락 나오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기관은 약간 이제 조심하는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뭐 내려간다, 밑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관들은 요 선물 매도돼 있는 이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외국인들은 옵션 동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최근에 요 구간은 손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매도 구간 손실을 좀 해소하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세력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미래에셋이 있고 삼성이 있고 뭐 한국금융지주고 대신증거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좀 갈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일 하루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올라오는 거, 이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고, 만약에 그냥 위쪽으로 가거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도 의사가 갈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 수급 동향은 뭐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내려가도 괜찮고 만약에 안 내려오면은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마인드로 가져가시고 연말까지 따뜻하게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연말 연초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갑 두둑하게 계좌 이렇게 따뜻하게 풀어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하고 요 하락 포지션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뭐 아래쪽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아래꼬리 그래도 저점 매수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지금 위쪽에 유지되고 있으면은 21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회항하던 게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요거 힘 받아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이제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주후반이든 다음 주든 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코스닥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안 갑니까? 라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그렇게 걱정은 없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코스닥은 원래부터 그렇게 뭐 외국인들의 매수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뭐 기관, 연기금, 투신 이쪽이 매수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 부분은 이제 코스닥은 뭐 수급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6만 원 드디어 뭐 다시 한번 넘어서 6만 1,000원 이쪽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6만 2,000원까지 이 6만에서 6만 2,000원 이 구간이 마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9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구간을 횡보하고 있고 돌파를 못하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7월부터 못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해서 계속 저항을 6만원 위쪽은 계속 올라오면 밀리고 올라오면 밀리고 올라오면 밀리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는 조금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속 문제 때문에 살짝 눌려가지고 많이 못 간 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도 뭐 들고 가셔도 상관없고 하이닉스로 교체하시면은 이게 좀 불안하다, 상속 문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로 교체하셔도 된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다. 이게 빠르게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넘어가느냐 차이지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7만 원대 이상 간다고 보고 사실 8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못 넘어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런 거지 7만 원 넘고 8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종목이다. 근데 그거는 추후의 일이고 일단은 요 6만 2천 원 넘어가고 나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만 2천 원 넘어가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 우려되시는 분들은 잠깐 교체했다가 다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냥 들고 가셔도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배당 기대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간다. 내년에 반도체는 4분기가 이제 저점해서 1분기부터는 좀 완화되고 내년 뭐 2분기 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이제 뭐 4, 5일 안에 바이러스가 사멸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선영진 회장이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연말쯤이면 임상 이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 없으면은 뭐 식약처에 이제 조건부 승인 신청한다라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셀트리온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5만 원 오면은 진짜 이거 다시 안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5만 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 그냥 무혈입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5만 원 아래로 내려갈 종목 아니고 25만 원까지 내려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그 칼럼 보시면은 여기 셀트리온 관련해서 공매도와 전쟁 얘기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들 많이 여기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0만 원도 오늘 이번에 바로 못 넘어가더라도 결국 30만 원 위쪽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이 코로나 치료제 외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래로 내려갈 종목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자, 올해가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걸 2018년부터 말씀드렸어요. 대신 2018년에 저 칼럼에 있는 그리고 JP모건에서 얘기한 약가인나랑 글로벌 빅파마들의 견제 이런 부분 때문에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2019년까지는 그렇게 기대감이 없다. 대신 2020년에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고 램시마 SC랑 미국의 트룩시마 이쪽으로 해서 램시마 SC는 유럽이고요. 해서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예상치 뭐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치 보이는 거 보이시죠? 매출액은 거의 7천억 이상이 상승할 것이고 아직까지 예상입니다. 4분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781억에서 7천억대로 껑충 뛰는 제2의 도약기가 맞죠. 이렇게 예상치만 보셔도 맞을 거예요. 이건 2018년도부터 미리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실적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뭐 예상치를 조금 낮게 증권사들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뭐 차라리 낫다. 매도 면접받는 게 낫고 대신 3분기가 좀 낮아도 4분기가 좋아진다. 5G 관련주들이랑 이제 셀트리온이랑 뭐 이런 비슷한 내용 나온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밀어내리느냐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보였을 겁니다. 이번 3분기 때는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된다. 그런 실적 발표 그 실적 예상 리포트로 해서 밀어내린다라고 하면은 저로얘기해다라고 말씀드렸고 30만 원 다 왔는데 이것도 한 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넘어가느냐 차이지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셀트리온은 쭉 더 많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런 치료제에 대한 이슈, 뭐 진단키트 이슈 거기에 뭐 3사 합병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은 확인하셨듯이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가 해외에 있는 빅파마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중단됐죠. 그리고 사노피랑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투여받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중단됐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중단했습니다. 이 해외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들이 보여주겠다 했는데 안 됐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처음부터 주장이 이거 중등도 이상 뭐 그쪽도 나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주장한 게 초기에 잡아야 된다. 이거는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은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다.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초기 경증 환자 뭐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뭐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18명 대상으로 이제 안정성 내약성 그리고 증상 변화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회복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위약 대비해서 44% 단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이 뭐 연내 종료되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 없으면 12월에 조건부 승인 연내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이미 뭐 10만 명 정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10만 명 정도면은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외 공급까지 생각해서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은행주들 금융 3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주들 이제 굉장히 뭐 제가 과거에도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은행주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래도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뭐 금리도 낮아지고 해서 계속 안 좋은 이슈만 있었는데 그래도 연말 되니까 배당 시즌 다가오고 연말에 키높이 맞추기 겸사겸사해서 거기다 2011년은 저평가돼 있던 부분 그리고 오바마 당선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수혜를 예상한다라고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새로운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하나금융지주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DGB금융지주나 BNK 그리고 기업은행, 우리금융, 뭐 신한은행, 신한지주 다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랑 증권주까지 해서 3종 금융 3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성화재나 뭐 삼성생명 이 삼성그룹주가 요즘엔 좀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별세 이후로 핫하기 때문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모습 이쪽도 이제 뭐 배당이 뭐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원래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배당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배당 나올 때까지는 뭐 양호할 수 있고, 대신 저는 굳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이거는 투자 관점의 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보유하신 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성장주 쪽을 더 바라보는 게, 내년에도 성장주를 바라보고 대신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를 보시면 내년에도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뭐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생명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양호한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이 상속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주 삼성생명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는 현대해상하고 DB손해보험 뭐 이런 쪽을 많이 말씀드리고 롯데손해보험 이런 쪽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삼성그룹주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슈에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주. 증권주는 일단 키움증권 개인적으로는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좀 휴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키움증권은. 그리고 이제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뭐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키움증권 많이 올라올 때 얘네는 좀 쉬었기 때문에 이제 막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키움만큼 뭐 이렇게 강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삼성증권은 그래서 키높이 맞추기로, 그리고 삼성증권은 지난번에도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었기 때문에 과거 일인데 이제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한국금융지주나 뭐 유안타, 뭐 대신증권 뭐 이런 쪽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뭐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한국금융지주는. 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더 얽혀 있는 게 오늘 6% 올라왔는데 카카오뱅크 관련주 쪽으로 이제 얽혀서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예스24 그룹주랑 넷마블, 뭐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랑 이제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이제 입찰 제안서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IPO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뭐 예스24 이런 종목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좀 쉴 때 보면 된다라고, 이 당시에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좀 쉴 때, 뭐 이렇게 쉴 때 지지선 구간에서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원하는 가격을 다 줬죠. 13,000원. 그래서 무조건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원하는 가격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면 13,000원까지 원하는 가격인데 이게 안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고점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쉴 때 15,000원 전후 구간 요 정도라도 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고, 아니면 분할 매수를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하는 가격까지 이제 요거는 수급적인 요건으로 내려온 것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돌리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ES24, 한세예스24홀딩스, 그리고 넷마블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한국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 넷마블은 이제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로 상장이 뭐 전부터 해가지고 쭉 뭐 흘러내려왔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 관련해서 수혜를 하나도 못 받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과하게 좀 밀려내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광군제. 광군제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광군제가 뭐냐. 중국에서 매년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죠. 다들 이제 빼빼로데이 잘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빼빼로데이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솔로를 뜻하는, 광군이 솔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이 4번 겹치는 날, 솔로가 4번 겹치는 날이라서 솔로의 날이라고 했었는데, 이 2009년부터 시작된 이제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는 알리바바죠. 알리바바가 독신자들을 경영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 광군제가 이제 매년 이제 소비 시즌의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뭐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LG 생활건강 뭐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고,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보복 소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만 확인되면 더 이제 뭐 화끈하겠죠. 그래서 광군제랑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 시즌이 눌려있던 이제 보복 소비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우리나라도 이런 게 올라오나요? 중국은 집이 80만 채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당 최대 100만 위안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뭐 1억 7천만 원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요. 뭐 참고 재미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한 20만 대. 뭐 자동차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집은 조금 뭐 재미가 있네요. 부동산 업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80만 채.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렇게 조금 멋진 모습 보였고, 이외에 뭐 OEM, ODM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기대감 가질 수 있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종목들 충분히 뭐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호실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컨택 관련주가 이제 백신 나오고 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 보이는데, 당연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쪽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했다라고 해서 한 차례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좀 이제 좀 더 이제 호실적까지 나오면서 뭐 컨택 관련 쪽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실적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게 쿠팡 때문에도 이제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좀 살아나서 보유하신 분들께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적당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리하는 게 전 낫지 않겠느냐. 더 좋은 종목군으로, 좀 불안함이 없는 종목군으로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뭐 투자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상장한 다음에 뭐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주들이나 좀 한참 좀 쉬고 있었죠. 근데 연말 정도 가면은 폴더블 관련주, OLED 관련주들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졌고, 뭐 패널들이나 이 가전 제품들 잘 판매된 거 보면은 뭐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 않게, 연말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 투자 사이클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호실적 발표하면서 22,500원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은 AP 시스템은 그동안 이 아래 구간에서는 별로였는데 회복하면은 이제부터는 메리트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주들 좀 같이 알아볼 수 있겠죠. 폴더블 관련주, OLED 관련주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 실적 뭐 기대된다라고 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9,000원 부근 이렇게 내려올 때 뭐 말씀드려서 이런 거는 좀 담아놔도 되지 않겠냐. 웹툰 같은 경우는 언택트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최고의 수혜를 받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해외로도 수출이 잘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에오스레드 같은 경우 게임도 이제 동남아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뭐 대만 시장도 그렇고 뭐 잘 진행되고 있다.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들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랑 같이 말씀드렸는데, 뭐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 정도는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워낙 뭐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7월부터 해가지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그럼 이제는 뭐 다시 좀 힘을 잘 모으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치과용 의료기기 오스테 임플란트라던가 뭐 덴티움, 디오, 레이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렇게 4만7천 요 구간을 계속 돌파 못했었는데, 돌파하면서 여기 안착하게 된다면 거래량은 아주 좋습니다.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유지만 해주면은 위쪽 방향을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고점을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돌파하고 있죠. 윗꼬리를 조금 단 거는 좀 뭐 휴식 구간을 취할 때 보던, 아니면 내일 이거를 다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뭐 전혀 걱정이 없어지는 구간이고,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볼 수 있는 의료기기 업종들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바텍이라던가 아니면은 메디아나라던가 뷰역스는 실적이 조금 안 나와 조금 실망스러워가지고 약간 보류한다고 해도 바텍이라던가 메디아나 같은 경우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엮여 있을 수 있는데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중 하나가 아니겠네. 이게 수급 동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도 뭐 호재가 있거나 뭐 실적이 좀 좋아져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근데 메디아도 그렇게 많이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중 하나인데 올해 보시면은 실적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77억인데 2분기 영업이익만 65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1분기랑 뭐 3분기만 합쳐도 70억은 넘죠. 그럼 작년도에 2배는 그냥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이 조금 너무 정체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올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왔는데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이제 슬슬 반등을 좀 모색해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14,00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쉬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은 나올지언정 가격적으로는 이제는 좀 반등 구간을 한번 모색할 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신 이제 종목 자체가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한 1,000억대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한 2천억대까지 본다라고 해도 비중을 크게 들어갈 종목은 아니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둘 만한 양보 여기 그냥 무조건 매수한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으신 분은 괜찮고 아니면은 양봉이 하나 나올 때 그럴 때 보시면 되죠. 아까 AP 시스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콜드체인 그 초저온 보관에 관련된 관련주들은 전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이거 2,000원 뭐 정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백신 같은 경우 모더나는 이제 뭐 영하 70도 그리고 모더나가 영하 20도 죄송합니다. 이번에 화이자가 영하 70도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랑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뭐 2도에서 8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초저온에서 그리고 저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관련주들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하는데 그냥 초저온 관련주라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신바이오 기존에 지난주에 이렇게 쉴 때 6,000원 구간 이런데 담아 놓으시면 괜찮을 거다. 이제 백신이 이제 긴급 승인을 받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신바이오가 오늘 뭐 저항 구간 10,000원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목표치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했고 그리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격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좀 정리하면서 좀 보고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뭐 분할 매도를 해서 조금씩 줄이면서 보면은 추후에 뭐 빠르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태경케미칼이나 뭐 록십자레스, 서린바이오, 뭐 동아소시홀딩스 그리고 뭐 오늘 투비소프트 이런 종목들까지도 막 올라오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메인 종목들만 좀 대장주들만 매매하는 게 좀 좋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굳이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관심을 갖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대장주 쪽에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빠져나올 자리라도 주기 때문에 혹시나 밀렸을 경우에는 그러니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 대권 지지율이 24.7%로 처음으로 이제 지지율이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위로 24.7%가 나왔고 2위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이낙연 이제 전 총리죠. 이낙연 대표가 22.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뭐 거의 공동 1위로 엎치락뒤치락했던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4%로 해가지고 3위까지 이제 살짝 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뭐 이재명 도지사라고 해도 되겠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 지지율을 좀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덕성이나 뭐 서영그룹 뭐 이런 그룹주들 이제 뭐 올라오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덕성의 뭐 대표이사랑 뭐 사회이사가 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뭐 두 분이 뭐 아주 긴밀한 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혜택을 무조건 줄 것이냐 그것도
약간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 관련주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신공항 쪽으로 공항을 뭐 저렇게 개설한다 하면은 관련주들 뭐 차라리 청사를 옮긴다 그러면은 해당 관련주들 그런 뭐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쪽이거나 아니 왜냐하면은 그쪽은 꼭 윤석열 뭐 검찰총장이 아니어도 아니면 뭐 이낙연 대표가 아니어도 이재명 뭐 도지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그 해당 당의 정책이라는 거 있죠. 이 정책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했었죠. 그래서 그때 했던 거 그대로 들고 온 거 뭐예요? 오바마 케어 강화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당 당에서 지지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고 좋을 수 있지 인맥 관련주는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의 차이인데 나는 그래도 한국은 인맥 뭐 혈연 뭐 이런 게 지연 뭐 이런 게 좋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저는 인맥 관련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정치 관련주 매매하실 거면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 누가 되든지 해당 당에서 밀어줄 수 있는 함께 밀어줄 수 있는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관련주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뭐 서영그룹이죠. 이제 서영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회이사 쪽이 이제 동문이라서 이렇게 이슈를 받고 있다. 아마 이슈 나올 때마다 이 그룹주들이 계속 그 주목을 받게는 될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제 투자 아이디어는 인맥 쪽보다는 정책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낫겠느냐. 그리고 뭐 아예 정치 테마주를 매매 안 하는 것도 차라리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가지고 뭐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정치 테마주는 항상 급등이 나오면은 언제나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휴식 구간을 취해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추격 매수 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한 매매하지 말고 천천히 내려왔을 때도 분할로 여기서 한번 받고 만약에 더 밀리면 밑에서 또 받고 이렇게 하시고 비중은 제한하는 게 좋다. 아까 메디아나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 좀 위험하니까 비중을 뭐 5% 10%로 제한하고 혹은 나는 300만 원만 하겠다. 500만 원만 하겠다. 뭐 자금이 크신 분들은 10%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액으로 난 300만 원까지만 했다 500만 원까지만 했다 이렇게 꼭 제한을 자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은 절대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